사막에 부는 뜨거운 바람, 사막을 걷는 아랍인들의 검은 눈빛. 바람과 눈빛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까? 수세기에 걸쳐 완성되었던 인류 문명 발전의 선두주자 중동. 그러나 지금 중동은 다른 세상의 오해와 편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을 바로 보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동에 부는 민주화 열기, 그 거칠지만 매력적인 회오리 바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사막의 거친 바람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문화결전 김갑수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접하시겠지만요, 중동이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제스민 혁명이라고 부르는 튀니지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리비아가 이어지고 지금 뭐 예멘 얘기 계속 나오고요. 중동 민주화 열기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난 과거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뭐 우리에게 아직도 그렇습니다만 중동하면 오일머니로 아주 벼락부자 같은 모습 떠오르고요. 무엇보다 분쟁 지역으로 늘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까 하는 생각들. 그다음에 무슬림들의 그 과격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재론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우리에게 이미지는 그렇게 다가와 있죠. 그 중동에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민주화자가 붙여지는 그 바람의 실체가 뭔지 아마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좀 중동에 대해서 우리 편향적이고 고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걸 교정해보고 또 사태에 좀 실상으로 깊숙이 들어가보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오늘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아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중동의 민주화 열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아직 낯선 그곳의 풍속, 역사, 두루두루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모실 선생님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서정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동 뉴스가 생기면 선생님 아주 바빠지십니다. 네네. 요즘 뭐 계속 여러 군데서 좀 많이 괴롭히실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떠십니까? 네, 요새 뭐 상당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좀 농담 섞어서 소녀시대보다 조금 더 바쁘게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뭐 많이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중동 사태라고 부르는 그 사태 말이죠. 네.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서방권 외신에 의하면 아주 불의한 독재자 네. 또는 잘못된 지배자를 정의로운 어떤 응징, 전복 이런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반론에 대해서 현지에서 계속 사셨고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중동 국가들이 사실상 대부분 뭐 독재 정권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사실 죽어야 바뀌는 정권들. 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거의 일어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은 민중들이 또 사실은 신음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는 뭐 나름대로의 명분이 분명히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내 문제 한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서방스럽 주로 이제 서방 국가들이 그렇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방 국가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군사적 개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 정당성과 공평성이 부족합니다. 네. 제가 왜 공평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었죠. 독재자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국가들 즉 서방과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 또 그 당시 지금 이번에 정권이 붕괴했습니다마는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 거의 뭐 사담 후세인에 못지않는
독재자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어느 독재자에 대해서는 뭐 군사적인 개입을 통해서 정권을 붕괴시키고 어느 독재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방이 직간접적으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이런 이제 이중잣대에 대해서 이제 이 아랍 세계의 많은 사람들 또 제3세계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동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각 국가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 타국이 뭐 민주다 독재돼서 이렇게 군사 개입을 할 명분이 있는 것이냐 이분의 이제 서서히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자각이 생기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동이라고 미들 이스트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제 서방을 중심으로 바라본 방위 개념이 되겠죠. 근데 편의상 이제 중동 그러는데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는 오해를 했습니다만 중동하면 그냥 아랍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지역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민족도 그렇고. 일단 중동 지역에 포함되는 큰 틀의 이제 국가들, 민족들 또는 이렇게 지리적인 특성이 갖는 문제들 두루두루 좀 개요를 좀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중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이란,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제 이집트까지의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동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봤을 때 유럽의 가장 중요한 영국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던 인도로 가는 중간에 있는 지역.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 지리적 개념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아랍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언어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민족적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랍이라는 개념은 이제 쉽게 구분하자면 아랍어를 쓰는 나라는 아랍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나라. 네. 근데 이제 이란은 이란어 쓰고 페르시아 민족이고 터키는 튀르크 민족이고 터키어를 쓰죠. 이스라엘은 히브리 유대 민족이고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요. 이런 데는 이제 중동 국가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랍 사람들이 중동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럽 중심적인 시각이고 네. 또 하나 이제 아랍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중동이라는 개념은 지금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좀 관계가 안 좋은데 이제 이스라엘 로비 세력들, 이스라엘 학자들이 사실상 뭐 유럽에서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어떻게 보면 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사실 팔레스타인 땅에다 세웁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지역을 아랍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아랍 민족도 아니고 아랍어를 쓰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심리적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적, 지리적 개념인 중동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그 중에 소속감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중동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훨씬 나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랍 사람들은 그래서 중동이라는 개념을 때로는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아랍, 중동, 이슬람 이 세 개 용어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장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중동 문화라고 하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동 전통인가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슬람 전통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건 이슬람 교리에 따른 거 아닌가요? 유대인들도 안 먹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머리에 쓰고 다니는 이 터번이나 히잡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슬람 전통 쪽으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슬람 이전에도 많이 쓰고 있었죠. 네. 예전에 우리 모세를 다룬 영화, 뭐 미션 영화 이런 거 보시면은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쓰고 다닙니다. 또 이후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중동을 보는 가장 시각 중에 좀 틀린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그 이슬람 종교의 틀로서 중동을 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요. 중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리엔트입니다. 우리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언급한 오리엔트에 속하는 것이 중동이고 우리도 오리엔트 문화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중동 여성들이 뭐 눈만 내리고 다니고 씌우고 다니는데 우리도 장옷 있었죠. 입었죠. 예. 우리도 장옷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랍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언어인가 하는데 우리 예전에 훈민정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네. 동양의 이 글씨는 대부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 예전에 서당이 있었죠. 네. 중동 지역에 가면 쿠탑이라고 이제 이슬람 교육기관인데 똑같습니다.
훈장님, 거기도 훈장님 앉아 계시고요. 회초리 하나 있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전에 이 천자문부터 사서성경 그냥 흔들면서 외웠죠. 혹시 이슬람 관련 교육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예. 흔들면서 이 코란을 외우는 거의 교육 이 체제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동양 문화였는데 네. 우리는 이제 상당히 서구화가 됐고 그쪽은 이제 좀 아직까지 그 늦은 단계 예. 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 상황이 있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이슬람 종교의 틀로 중동을 보면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 이슬람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다. 그렇게 잔혹하고 난폭한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심화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슬람교가 도대체 속성이 어떤 것이다라고 말이죠. 이 우리 정교일치라는 용어, 뭐 중동을 얘기할 때 정교일치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예. 이게 사실 유럽학자들이 유럽의 중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죠. 그러니까 중세 이 정교일치라는 것은 왕권과 교황권이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하면서 왕이 즉위하기 위해서는 교황이 칼등으로 왕의 어깨를 두드려줘야 됐던 그런 시대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소위 그 암흑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럽 학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이 용어를 이제 우리가 중동에 많이 적용해서 봅니다. 네. 이슬람이 중동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요번에 지금 이집트에서 그 시민혁명이 성공했을 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이집트의 시민혁명이 이란의 이슬람 혁명화가 될 수 있다. 이 중동의 그 혁명 후의 혼란 속에서 신정 체제 국가들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굉장히 그 이 이슬람 공포증을 기반으로 한 지나친 우려입니다. 그럴 네.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요. 자, 우선 중동에서 이슬람이 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 이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슬람에서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어떤 창시자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슬람 종교를 전파하고 또 이슬람 종교를 통해서 메카에 입성을 하면서 이슬람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 국가 지도자, 즉 정치 지도자가 됩니다. 예.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로서 사실은 자신이 통치하는 데 필요한 많은 부분을 이슬람 종교의 어떤 가치로서 체제로서 이 쿠란이나 또 이슬람 성경전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치 체제로서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슬람이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는 사실은 이제 종교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리 좀 종교를 좀 제가 모독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잡은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그 파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본인이 이것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만들어요. 첫 번째, 이슬람 수니파에서 시아파 지금 이란의 경우는 예입니다. 예. 수니파에서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아무나 예배를 인도하고 아무나 설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가 월급을 주는 소위 성직자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이 모스크에 배치가 됩니다. 왜? 아무나 설교를 하고 아무나 이 예배를 인도하게 하니까 반정부 세력이 모스크를 장악하려 하겠죠. 이에 대한 이제 정부가 대응이고요. 그러니까 성직자 자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그런 계층을 만들지를 않은 거죠. 두 번째, 이제 이슬람에서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이 11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수익의 2.5%를 냅니다. 자카트라고 그러고요. 예. 혹은 히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의무지만은 뭐 이 직장 동료한테 줘도 되고요. 길거리에 어려운 사람한테 줘도 그러니까 모스크에 가서 헌금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아니네요. 모스크에 성직자가 없으니까 예. 월급 받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한테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종교 기관에 성직자가 없고, 즉 사람이 없고, 이 11조가 모이지 않고, 즉 돈이 없습니다. 정치 권력 위에 올라설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그럼 왜 이슬람이 그 영향력을 여태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권력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종교가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면 권력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이 붕괴하면 같이 붕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슬람은 항상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목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신선하게 새롭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란 종교가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이슬람을 신봉하는 지역에 통치 질서 이념으로 작용한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예.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종교는 교리상
국가 권력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강조해서 그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지금 우리가 이집트가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정권이 붕괴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70년대는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이슬람이 너무 퍼져 있고 이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이집트가 그렇게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라고도 보는데요. 자, 이집트의 정치 제도가 이슬람적이었는가? 아닙니다. 공화정입니다. 유럽에서 받아들인 거죠. 네. 이집트가 이슬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실정법을 갖다 쓰고 있고 이슬람법은 가정법원에서 약 3%만 적용되고 있죠. 이집트의 경제가 이슬람 경제를 해서 잘 안 됐나요? 아닙니다. 예전에 그 나세르 대통령은 사회주의, 유럽에서 네. 사다트 대통령은 아주 강력한 개방, 이 자본주의, 네. 다 유럽식 이 개방 정치 경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정이 이슬람 체제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을 종교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나라이죠. 예. 이슬람에서 이 아들에게 왕위를 세습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는 그냥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죽었고요. 하여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슬람 국가라고 쓰는 표현은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네. 그것의 국가 체제하고는 상당한 정도로 구별해서 생각할 그렇습니다. 요소가 예. 있다. 대부분 국가들이 현재는 세속적인 예. 그런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동의 전통적인 시민사회의 생활 모습들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시문화가 발달, 오마르 카이암 얘기 같은 것도 봤는데 그런 문화적 요소가 상당히 발달한 곳으로 알려지는데 우리는 사실 정말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큰 종교가 세 개가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감성적이고 어떤 절대자를 믿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이유가 주변 환경이 너무 이 삭막하고 척박하죠. 척박하기 예.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자신들의 메마른 감정을 좀 말로써 또 어떤 감정으로서 표출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가장 중요한 문학의 장르는 시입니다. 이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요. 이제 사막을 보면서 시를 읽고. 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유목민들이 뭐 50도가 넘는 낮에 어떤 운동을 할 수도 없고요. 밤 되면은 일을 끝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서 시를 읊습니다. 네. 또 이야기를 또 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시를 좋아한다는 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은요. 우리 그 쿠란을 낭송할 때 뭐 이슬람에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거 보면 상당히 이 음악과 같은 그런 게 나오죠. 네, 쿠란을 읽을 때도 상당히 이 음악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합니다. 제가 한번 뭐 잠깐 보여드리면은 아우즈 빌라히 미나시 샤이따니르 라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상당히 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쿠란을 읽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두바이의 지도자 그 셰이크 무함마드라는 그 두바이의 발전을 일으켰던 두바이 지도자가 가장 시인으로서 이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국가 지도자가 시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세계 시 대회를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그 감성적인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의 이제 문화는 밤에 모이는 문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또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를 읊으면서 이 사막의 이제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이제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인문 사상을 응축한 인문어가 모여있는 사전, 인문어집. 오늘의 인문어집, 무슬림. 이슬람 교도를 믿는 사람, 이슬람교도. 무슬림, 그들은 믿는다. 문명의 중심지는 이슬람이라고. 무슬림, 그들은 믿는다. 이슬람의 경계를 넘어서면 이교도가 존재한다고. 무슬림, 그들의 시각에 따르면 그들은 세계의 중심. 그러나 동전의 또 다른 면을 바라보면 무슬림들의 신념은 다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때로는 오해, 때로는 편견. 서방인들은 이슬람의 다양한 갈래보다는 이슬람의 과격한 부분만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슬람은 점점 그 본질을 잃어갔다. 올바른 지각은 알매서 비롯된다. 무슬림의 생활과 그들의 문화를 통해 우리는 이슬람의 본질을 알게 된다. 알면 보인다. 알면 지금의 중동을 분석 판단할 수 있다. 오늘의 인문어집 무슬림. 이슬람 문화를 온몸에 받아들인 사람들. 스스로 종교인이 되어
세상에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 무슬림과의 소통. 거기서 중동 이해가 시작된다. 이것은 현실 문제입니다. 중동하면 역시 분쟁 이게 떠오릅니다. 물론 이제 80년대 한국에 관련된 뉴스를 미국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살까? 스톤 트로잉 피플, 돌 던지는 국민이다 해서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다라고 이제 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또 뭐 화양 최루탄 냄새는 좀 맡았지만 또 그대로 살았단 말이죠. 네. 분쟁 지역으로서의 중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로서의 시각, 우리가 그렇게 위험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중동이 갖고 있는 일종의 슬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곳이 보잘것없는 곳이었더라면은, 또 세계 경제의 중요한 곳이 아니었더라면 사실상 뭐 이 큰 그렇게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중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석유가 가지는 이제 슬픈 양면의 날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저는 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지켜볼 것이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호전적이기 때문에 서로들 계속 뭐 이 공격을 하고 어떤 이 전쟁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21세기에 그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외부의 개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씀드리면 중동은 화약고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도 계속 화약고가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92년에 이집트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육수를 마실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시냐, 육수가 무슨 말씀이시냐 여쭤봤더니 그 92년이요 이 나일강 상류의 르완다라는 나라에서 네. 심각한 내전이 발생해 거의 100만 이상의 사람이 죽었는데, 인종 청소라고 그렇죠. 하는. 이 100만 이상 사람들이 워낙 덥고 습한 곳이다 보니까 시신이 발생하면 다 강물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시신의 이 썩은 물이 지금 나일강 하류 이집트로 흘러 들어와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루안다에서 100만 이상의 그 민간인들이 인종 청소를 당했는데, 그럼 서방 국가들이 병사 한 명을 보냈냐는 거죠. 안 보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르완다에서는 간절히 호소했죠. 그럼요. 그 다 희생자들이. 네. 그런데 안 보냈어요. 예. 근데 클린턴 중동은 대통령이. 계속 보냅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구매력의 차이죠. 석유 이권. 예, 구매력입니다. 특히 무기를 살 수 있고 또 이 방위 이 체제에 대한 어떤 보호를 받는데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예. 지금 산유국들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얼마 전까지 이제 미군이 주둔했습니다만은 바레인, 카타르, 오만, 이 UAE 전부 다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는 미군 기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3대 로비 세력이 이스라엘 로비 세력, 또 이 에너지 석유 관련 로비 세력, 세 번째가 이제 군수 관련 로비 세력 아닙니까? 네. 이 세 요소가 다 중동 지역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분쟁 지역으로서의 이제 중동 지역 얘기할 때요,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서방권의 아주 지속적인 개입들 앞에서 당사자들은 어떤가? 예컨대 이제 아랍 민족주의 나세르 같은 경우에는 그 강력하게 내세우고 또 호소력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네. 아랍 지역에 가령 아랍 연맹이죠. 아랍 연맹. 그곳에 가령 정상회담하고 그래도 결속력도 그렇게 예전 같지 않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대부분 그 이제 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시작합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한 뭐 4분의 3 정도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입니다. 네. 새롭게 이제 독립한 국가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쿠르드족이 대표적인 예죠. 이라크 북부에 사는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국가도 없습니다만, 예. 뭐 시리아에도 많이 살고 있고, 이라크에도 많이 살고 있고, 중앙아시아, 이란에까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뭐 거기 국가들의 어떤 민족이나 이런 거에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획일적인 이 일방적인 그 국경선을 획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모든 국가들마다 이제 국가는 생겨났지만은 국가를 통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점을 이용해서 이제 나세르가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과거에 우리 이슬람 제국의 영광처럼 하나의 큰 이제 제국을 만들어야 우리가 과거처럼 서방으로부터 식민 통치라는 아픔을 다시 겪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모두 합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범아랍 민족주의를 이제 내세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이 각 국의 권력을 잡은 권력층들이 어떤 통합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없죠. 그러면서 그렇죠. 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별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이제부터 시작을 하면서 범아랍 민족주의는 상당히 이제 좀 약화됐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67년 3차 중동 전쟁입니다. 아랍권이 우리가 뭉치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작은 이스라엘하고도 우리가 충분히 맞서서 싸우고 이스라엘을 뭐 어떻게 보면 뭐 쫓아내기까지 할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6.1 전쟁이라고 부르죠. 예. 3차 중동전쟁. 6일 만에 이 아랍권의 어떤 연합군이요. 비행기 한 대 못 띄우고 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리가 합치면은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 어떤 꿈 자체가 그때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양성도 다르고요. 정치 시스템도 공화정, 입헌군주제, 또 이 세습군주제로 네. 나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 종교가 워낙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곳이니까 또 종교로 보지, 종교의 문제로 이제 쳐다볼 게 분명히 있는데 결국은 그 테러하고 연관되는 게 바로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종교적인 그 테러로 연결되고 국제 분쟁의 어떤 그 험악한 당사자가 되고 있는 그 이슬람 그 종교의 문제, 요걸 하나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종파 간 갈등도 있을 텐데 제가 그건 진짜 뭐 이건 중동 전문가를 만나면 한번 여쭤봐야지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가령 같은 기독교에도 개신교와 카톨릭은 출발은 같으나 지금 별개로 완전히 작동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령 순니파다, 시아파다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것인지 이 두 가지 포인트 네, 좀 뒤에 부분부터 드릴게요. 먼저 설명드리면요. 시아파하고 순니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태원에 가시면은 서울에 이태원에 가시면 이슬람 모스크가 있죠. 네, 있습니다. 시아파 순니파 같이 서서 예배 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분리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시아는 이 무함마드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뭐 알리라는 사람인데 알리를 추종하는 집단이 이제 시아입니다. 시아라는 아랍어 용어 자체가 시아가 파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아파라고 부르면은 역전 앞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아 알리입니다. 알리를 따르는 파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알리가 가장 무함마드에 가까운 인척이었고 사위였기 때문에 무함마드 사후에 본인이 이제 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제 계승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맨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계승을 하게 됩니다만은 결국 또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권력에서 밀려나게 된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층들에 반해서 겸차 이제 자신들의 만의 이제 어떤 교리를 만든 건데요. 그러면서 계속 이 기득권층에서 탄압을 받다 보니까요. 이 수니파 이제 이 주류파와는 달리 메시아 사상을 또 가지고 있고요. 네. 언젠간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우리 이슬람에서 수니파에서는 성직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아파에서는 성직자 계급을 만듭니다. 네. 왜 자신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많아서 리더십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성직자 계급 자체가 아야톨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지도자를 아야톨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하메이니 시아파만 가지고 있는 성직자 계급 이렇게 나뉜 거고요. 사실상 우리가 기독교와 카톨릭, 그러니까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보다는 훨씬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그 이슬람에서 과격 세력 문제인데요. 네. 네. 일단 이슬람에서도 여론조사, 알자지라 방송 같은 경우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국민의 한 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의 99%는 과격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냐면요, 테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중동 사람들 자신이거든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테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중동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과격주의를 반대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과격주의자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만은요, 극악한 아주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테러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이 원리주의라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를 이용해서 예. 종교가 그렇게 과격하고 테러를 그건 조장하는 게 아니라는 아니고 예. 그 안에 사람들이 극소수의 테러 분자가 존재하는 이슬람을 것이다. 이용하는 거죠. 제가 대표적인 예가 이슬람이 자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가톨릭과 똑같죠. 이슬람 자살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동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살 폭탄 테러가 이슬람적이냐? 이거는 이제 과격 세력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슬람이 이제 원리주의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데올로지,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거 이데아를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 네. 우리가 진짜 현실에서 진짜로 실현하기 어렵지만은 그 이데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는 어떤 이념적인 역할이 있는데요. 자,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데아가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 국가를 만들죠. 인간으로서요. 네. 이슬람 국가를 만들고 통치하던 그 시기. 또 무함마드 이후에 4명의 그 정통 후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가 이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 완벽한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이데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이 사건이 네. 이데아로서 존재합니다. 이슬람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원리를 우리가 쫓아가면은 잘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당시의 원리를 줬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가 요순 시절 얘기하듯이 그렇죠. 비슷한 거군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제 원리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라는 것이 어떤 이게 이제 이슬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네. 이 뭐 어떤 이슬람적이다라고 보는 건 상당히 좀 조금 지나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정민 선생님, 뭐 다른 분들 이희수 선생도 그렇고 굉장히 그 현장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강조하시는 게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랍 사람들 또는 그 문화 전통이 과격하거나 폭력적이라는 건 대단히 큰 오해다. 이 말씀을 네. 많이 하세요. 예. 우리 중동 지역 얘기하면서 이제 분쟁의 문제, 특히 테러로 인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또 한 축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이미 선생님 말씀 속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오일 머니라고 네. 하는 것. 제 기억에 1973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이 오일 머니가 중동 그리고 서방권에 어떻게 작동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중동 경제를 얘기할 때 이제 렌티어 이코노미라는 말을 씁니다. 렌트, 세죠. 그러니까 지대 추구형 경제 구조입니다. 세에 의존한 경제 구조.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세가 일종의 석유죠. 우리가 네. 이제 이 아파트 10채를 가지면 월세를 받아서 뭐 편하게 살 수 있듯이 이 석유를 하나의 일종의 세처럼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투자도 서방 기업들이 와서 다 유전 시설을 탐사하고 시추하고 시설까지 다 마련해주고 사실상 이제 50년 계약을 해서 10% 생산량을 가져가고 나머지 90%는 이제 중동 정부에 주는. 네. 어떻게 보면 인풋이 거의 없는데 아웃풋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쉽게 버는 그런 돈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오일 머니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렌티어 이카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 주도형 경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이 유전과 가스전의 주인이 다 국가 혹은 왕족이다 보니까요. 아까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체 GDP의 60%가 석유 가스에서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60%의 주인이 국가 혹은 왕족이다 보니까 국가가 전체 GDP의 60%를 생산하는 거죠. 중동 지역은 국가가 최대 생산자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 이유 때 이 오일머니 때문에 이제 민주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동이 그 엄청난 오일머니 소위 말해서 그 돈이 있습니다만은 중동이 아까 제가 아랍 국가가 22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제조업 회사 하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네요. 유명한 제조업 브랜드 하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작은 나라가 10개 전후에 이 제조업 브랜드나 제조업 회사, 세계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요. 예. 단 하나도 없는 이유가 국가가 모든 것 제조업 부분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안 나는 거죠. 또 민간은 오랫동안 5,000년 전부터 장사만 해온 우리 아라비아 상인이라고 지금 들어보셨죠? 예 말씀대로 하자면요. 그러면 중동 지역 특히 산유국은 이른바 서방식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될 이제 수도 점차 있네요.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관심사는 역시 현대 문명,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 외에 뭐 트위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제 전통 문명 간의 이제 충돌, 그 지역 내부의 충돌 같은 것일 텐데, 저도 그 인터넷을 보다가 왈칵 눈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 사태가 막 이제 전개될 때인데, 이집트 대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소리의 간절함이라는 게 비록 영어 자막으로밖에 못 알았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시큰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거기서도 이제 우리 첨단 문명 기기들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럼요. 지금 어느 정도 전개돼 있습니까? 뭐 나라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있었던 92년 초하고 지금 제가 오기 직전 지금 최근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번에 아랍 시민혁명에서 SNS의 역할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 이 튀니지의 한 그 소도시의 청년이 분신 자살한 것이 아랍권에 퍼질 수 있었느냐? 절대 불가하죠. 네. 네. 가다피 이 튀니지의 정부가 모든 그 방송과 신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는 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보도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분신 자살을 한 청년, 이 분신 장면을 누군가가 카메라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것이 인터넷으로 가고요. 이것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이 아랍권 전역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지금 그 동영상 하나 찍은 것이 21나라에 22나라 아랍 국가 중에 21나라의 정권 붕괴, 크고 작은 시위, 정치 개혁 요구,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말씀하면 난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네. 과거랑 완전히 다르죠. 아주 새로운 틀의 혁명이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동도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러네요. 예, 네. 이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동 민주화 바람의 배경에 다른 어떤 것보다 SNS를 포함한 그런 매체 역할이 컸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군요. 세상에 외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현실에서 전 더욱더 인터넷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접하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접하는 뉴스 중에 가장 감동적인 뉴스는 바로 당신들 스스로가 만든 블로그 뉴스입니다. 당신들 블로거들의 외침이 절 뜨겁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제 고향 리비아의 자유를 위해 소리치는 함성이 들리십니까? 리비아는 제 조국, 제 고향, 제 어머니의 나라입니다. 이곳이 더 이상 자국민들의 피로 물들지 않도록 저는 세상과 접속하고 있습니다. 네, 참 다행입니다. 인터넷이 있어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이집트의 여대생의 뜨거운 외침은 절 뜨겁게 했습니다. 그녀의 애국심이 제게 생생하게 다가왔죠.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걸 퍼날라 다른 이에게 전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둘셋의 목소리가 되고 급기야 외침이 되고 또다시 파도가 되어 세상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당신의 그 외침은 우리 모두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민주의지는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록 당신의 고향이 지금 늦게나마 민주와 자유 세상으로 진입한다면 그건 당신들 스스로 이룬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다국적군, 그들이 아니죠.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 리비아 국민들입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쓰러진다면 리비아의 희망의 싹은 움트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해내야 합니다. 카다피 독재 정권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련됐던 우리 리비아인들의 자유의 목소리가 커다란 함성이 되어 카다피 독재 정권에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정민 교수님, 당신은 우리 아랍에서 공부했고 또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니기 위해 유럽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도 학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시각으로 한국인들에게, 서방인들에게 우리 리비아 국민들의 의지를 전해주십시오. 네, 전 당신의 블로그를 주목하겠습니다. 글과 영상을 올리시면 전 그것을 바삐 전송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켜놓고 저는 리비아를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방문했을 때 당신들은 친절과 정성으로 절 맞아주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라도 그런 대접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들 무슬림의 전통이죠. 이제 제가 그 정성에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전송하겠습니다. 열심히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네, 전 이제 또 길을 떠나야 합니다. 어디에서 또 우리 리비아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전 컴퓨터를 챙겨둡니다. 휴대폰과 캠코더를 가방에 넣어둡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리비아의 상황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세요, 부디. 네, 그리고 당신은 제발 몸 건강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제가 당신을 정성과 친절로 환대하겠습니다. 꼭 부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 아랍 진영 전체가 동요하고 있습니다만 그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랍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정치적으로도 다른 형태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과거 그 동구권처럼 도미노 현상으로 모든 정권이 뭐 거의 빨리 붕괴하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시간도 걸릴 거고요. 예.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과거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보다 이제 밝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요. 과거의 전통을 보다 더 빨리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번에 그 중동 사태 가장 큰 결과는 이제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네. 예전엔 국가가 이제 중동이 뭐 하나의 뭐 큰 덩어리로 거의 다 대부분 독재 국가였고 거의 다 모두 국가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부터는 새로 정권이 붕괴하고 새로운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다양한 정치 제도와 민주화 정도 또 다양한 경제 시스템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다양화되는 게 이제 가장 큰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 중동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국가별 맞춤형 이제 진출 전략을 가져야 되겠죠. 네, 오늘 시간 중동 지역에 대해서 그야말로 총괄적인 공부가 된 시간이라고 아주 보람 있게 느꼈습니다. 네, 깊고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중동 얘기 아주 풍부하게 많이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아까울 정도죠. 서정민 교수의 아주 열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양성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 다양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왜? 우리도 이제 글로벌 사회에 깊숙이 진입했고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아주 폐쇄된 옛날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지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동에 대한 이해, 이것을 도모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그 소위 narrow mind라고 부르는 아주 좁은 생각,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나 다른
서구권이 아닌 다른 지역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만 반복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보량이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서정민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큰 몇 개의 틀에 주제의식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사회 하나의 상식이자 양식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오늘 시간 마치고요.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